당연한 겁니다. 미국 국채 그 약세 요인의 가장 큰 이유가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거는 지금 미국 국채가 계속해서 차원 발행이 되고 있는데 이 차원 발행이 되고 있는 것도 보면 중기물이라고 하면 뭐 5년 뭐 6년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장기물이면 10년부터 30년도 있을 텐데 만약에 10년물이 꽤 많으니까 7년물 이런 건 별로 없고 10년 전이라고 하면은 10년물이라고 하면은 2015년도 막 이때 제로금리 때 이런 때 발행이 된 거거든요. 이런 채권들이 이번에 차원 발행을 하게 되면은 제로 채권에 제로 금리에서 지금 4.5%대, 4.6%대, 뭐 4.4%대 이때 이런 정도의 고금리로 다시 차원 발행을 되면서 미국 정부의 국채 이자 지급에 대한 부담이 상당히 올라가거든요. 이런 것들도 제가 볼 때는 중국이 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가 계속해서 뭔가 지금 파월한테 계속해서 금리를 내려라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되고 이번에 어젠가요? 그 파월을 백악관에 불러가지고 처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고 싶으면 정말 금리를 내고 싶으면 관세부터 일단 내릴 수밖에 없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혹del라다가 혹 두 개 붙이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미국 전체 재정에서 한 7분의 1 정도가 국채 이자만 내는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빵풀에서 4%대까지 이렇게 줘야 되는 그 금리가 확 올라가게 되면 이게 내년 되면 뭐 6분의 1까지 가지 않을까? 뭐 6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면 진짜 미국이라는 나라의 재정은 과연 어떻게 되는 건가? 저는 걱정이 됩니다. 원화 환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지금 1360원, 70원 정도까지 내려온 게 진짜 좀 어안이 벙벙하긴 한데 그래도 결국에는 1400원대 다시 돌아올 거라 봐요. 일단은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피크 아웃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지금 일시적인 요인들 때문에 1300원대 내려왔는데 가장 큰 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국내 채권 같은 것도 사고 이미 주식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주식도 한번 살 거예요. 이런 것들 자산을 이렇게 사면서 들어오면서 2700 그 코스피까지 돌파하는 상태가 됐고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여러 자산시장까지도 사겠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내려왔는데 이게 어느 정도 좀 멈춰지게 되면은 다시 1400원대까지 올라가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5월 달에 상당히 많은 그 국내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팔았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원화가 강세됐던 요인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그동안 원화가 강세됐던 요인 중 하나가 국내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산다고 원화를 던졌던 것도 좀 요인이 된다고 말들 얘기하잖아요. 일주일에 막 3,000원, 4,000원씩 원화를 던지고 달러 사가지고 보내버리니까 미국으로 보내버리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 국내 주식 시장 같은 경우에도 한계를 좀 보이고 다시 미국 시장이 달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 사람들이 다시 또 스위칭해서 또 따라잡기 미국 시장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우리나라 투자자들의 그런 매수 패턴이라 해야 될까요? 주식 투자의 패턴이 포모야 포모. 따라잡기, 달리는 말에 따라 탑승하기. 이건데 우리나라가 그 국대 축구 선수들이 공을 드리블 해가지고 코너까지 가가지고 센터링을 해가지고 여기서 헤딩으로 골 넣고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약간 되게 패턴이 좀 정해져 있다고 해야 되나? 약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원이라기보단 열심히 하고 막 암기하고 이런 쪽이잖아요. 창의적인 플레이가 좀 약한데 한국인들의 보유 종목들 상위를 보면은 대체로 그런 것들이에요. 좀 달리고 있는 말에 이제 올라타는 뭐 이런 것들 이런 종목들이 많은 거고 올라타는데 이제 이게 올라타는 말이 이렇게 레버리지를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 많이 잡았다가 이제 확 떨어지고 뭐 이런 케이스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 스타일이죠. 아무래도 주식 투자하는 스타일이. 그리고 원화가 다시 1,400원대로 복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제가 보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산업들이 이제 주도권을 잃고 있어요. 주력 그런 업종들이 산업들이 특히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경기의 23%를 좌지우지할 정도로 상당히 이제 큰 산업이거든요. 근데 이 반도체 산업을 이제 쫙 열어보면은 뭐 패키징, 메모리, 뭐 전력, 센싱, 뭐 AI 뭐 이런 쪽들은 이제 주요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우리나라 평가기관에서 전문가들한테 이제 그 설문을 좀 했었어요. 이 반도체의 5개의 주요 분야 중에서 우리나라가 중국을 앞서고 있는 곳이 몇 가지냐라고 물어봤는데 예전에는 메모리, 패키징, 센싱 부분 센싱이라고 하면은 뭐 이미지 센서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쪽들에서 강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패키징만 남아있어요. 패키징만 앞서고 있고 나머지 4개는 다 지금 중국한테 밀렸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여러분들 뭐 언론에서 막 우리나라가 뭐 메모리가 뭐 세계 최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실제로 일선에 있는 전문가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패키징 같은 경우에도 뭐 2년 정도만 지나면 따라잡힐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는 주력 산업들이 다 지금 중국한테 따라잡혔어요. 따라잡히고 지금 우리가 지금 중국을 따라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고, 정말 심각한 거는 작년에 그 중국의 그 메모리 업체 하나가 그 반도체를 저가로 엄청나게 뿌렸어요. 그래서 반도체 가격이 30%가 폭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막 적자라고 그랬잖아요. 삼성전자가. 그 왜 그렇겠어요? 이미 시장을 뒤흔들고 있는 게 지금 중국 애들이고, 뭐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중국 애들이 어떤 산업에 들어가게 되면 다 망가뜨리잖아요. 태양광부터 시작해가지고 디스플레이 하면 지금 요걸 다 흔들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예전에는 우리나라 업체들이 그 디램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쪽 같은 경우는 잡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수량을 좀 조절하면서 가격을 좀 유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갖고 놀았단 말이에요. 과점 시장이니까. 근데 지금은 중국이 들어오면서 진짜 이거 생태계를 다 망가뜨렸다고 해야 되나?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HBM도 못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D램은 따라잡히고 있는 상황이고, 폰도 지금 뭐 올해 아마 중국 업체한테 이제 1위를 이제 따먹힐 것 같은데, 애플한테 먼저 따먹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국한테 이렇게 따먹힐 것 같은데, 가전은 이제 샤오미한테 엄청나게 지금 따이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디 가서 중국이 우리를 쫓아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이제는 우리가 이제 중국 따라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전 세계 2,500대 기업들 쭉 보게 되면요, 중국 기업들 훨씬 많아요. 우리나라보다 2위. 덩치 차이부터 엄청나게 커진 상태 이미 오래됐습니다. 시총만 봐도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3, 400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기업들이 10개나 있어요. 이미 비교가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잘 모르는 거야, 사람들이 지금. 게다가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딥시크까지 안 가도 뭐 드론이라든가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도 보게 되면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어요. 심지어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현대차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UAM 사업한다고 한 지가 벌써 4년이 지났는데 아무런 뭐 없잖아요. 아무런 결과물을 지금 못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냥 뭐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 쪽에 편을 들어주고 있다 보니까 무조건 미국한테 기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 그런 것 같고, 최근 3년 동안 이번 정권에 있어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거의 없었거든요. 원래 미국이 국가적으로 볼 때 과학기술에 잘 투자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전 정권에서 이렇게 했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여러 국가들이 과학기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고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년 동안 전기차 쪽에 그 지원한 금액이 230조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230조. 어마어마한 돈을 이제 쏟아부었는데 우리나라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이런 문제 제기를 하게 되면, 이런 문제 제기 한 지도 되게 오래됐거든요. 저한테 막 대안을 제시하라 얘기하시는데 저 대안이 없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2022년에 처음 독과 투자 시작할 때부터 중국이 몰려오고 있다, 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었던 거고, 대안은 제가 아니라 더 업계에 있으신 분들이 해야 되는 건 제가 무슨 대안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제가 드릴 수 있는 제안은요,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라. 어차피 수출이라는 게 외화를 획득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럼 외국에 있는 기업들에 투자해서 배당이라든가 그 매매 차익을 통해서 외화를 획득을 해서 우리가 부자가, 나라를 부자가 되고 내가 또 부자가 되고,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애국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괜히 국장 들어와봤자 돈도 못 벌고 주주들을 완전 홀대하는 그런 시장인데 뭐하러 국장 투자합니까? 해외 투자해서 외화를 벌어오는 게 최고의 투자라고 봐요. 저 올해 수익률이 50% 넘거든요. 이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애국하고 있다 생각해요. 또 세금도 좀 많이 내겠지만 그래도 아무것도 못 벌고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많이 벌고 많이 세금 내는 게 이게 더 훨씬 좋은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애국하고 있는 분들이 셨으면 좋겠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미국 주식으로. 그 생각이 좀 들고 싶고요. 중국 주식 같은 경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정치적인 그런 불확실성 때문에 저는 이제 투자하지 않는다. 근데 만약에 좋은 수수가 있으면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보수적인 좀 투자를 이렇게 지향하는 은퇴자고, 은퇴 자금이 다 주식에 있기 때문에 굳이 거기서 투자를 안 해도 불확실성이 넘치는 시장에 투자하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전 이걸로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트럼프의 관세가 위헌이다 이렇게 발표가 났었는데, 물론 이게 트럼프가 빠져나갈 국면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있으나마나한 그런 판결이더라고요. 좀 전 안타깝게 했는데 누가 이걸 좀 말려줘야지 이게
되겠는데 어쨌든 간에 법원이 조금 움직이고 있네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누구라도 좀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있으면 좋겠는데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근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런 정책들 트럼프의 정책에 딴지를 거는 그런 측면들이 많을 것 같고 아침에는 이제 토빈스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토빈스 얘기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미국 그 금융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일이에요. 왜냐면 이제 미국 나스닥 같은 경우 볼 때는 거의 외국인 투자자들이 18%거든요. 그리고 채권 시장에서는 20%가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외국인들 들어오는데 여기다가 세금을 때려버리면 다 나가버리죠.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사실 이것 때문에 뭐 시장이 흔들리거나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참 이거 참 트럼프가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아니 스티브 미란이 이렇게 이런 정책들 얘기를 했던 건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고 저번에 하버드에 외국인 학생들 입학하는 거 막는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까지는 그래 뭐 이해한다고 좀 그냥 약간 체념 섞인 이야기긴 한데 이거는 외국인들 이렇게 토비스에 매긴 건 진짜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사태 추이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무서워가지고 주식을 팔거나 이런 것까지 아직까지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의 정부가 악화된 상태 요거를 이제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정책들인데 이 미국의 부채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떤 대통령도 막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 주식을 파는 게 맞냐? 그거는 전 아니라고 보고요. 최근 3년 동안 상당히 높은 수준의 금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주식 시장은 상당히 높이 계속해서 올라왔어요. 왜냐면 여기서 혁신이 일어나고 있고 투자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올라온 거고 가끔씩의 텐트럼이 있었는데 이거를 늘 이겨왔어요. 특히 이 텐트럼은 상당히 짧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텐트럼이 와도 V자 반등을 해가는 그런 패턴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중기적인 시기열, 장기적인 시기열로 볼 때는 이제 무시해도 되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조금 시장을 조감해 본다는 이제 측면에서 볼 때, 물론 이제 그 사이사이 일 보면은 상당히 괴롭겠죠. 이렇게까지 움직이면 이번에 경험하셨잖아요. 엄청나게 많이 털리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마 5월 달에 주식을 많이 판 분들도 학을 떼고 아마 나오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뭐 약간 그 레버리지 써가지고 망해가지고 나오신 분들 계실 거라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간에 미국 정부의 그 재정은 계속해서 악화가 됐고 그의 반대편에 있는 미국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우상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조금은 떼놓고 완전히 떼놓는 건 아니고 조금은 떼놓고 보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재정 때문에 주식을 다 팔아야겠어 이러기에는 너무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사카 영상에서 그런 얘기를 썼어요. 관세가 다 사라져야지 나스닥이 이제 정고점을 벗길 만한 그런 명분이 생긴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보편관세 10%가 유지가 된다 하더라도 제 생각하기에는 정고점을 벗길 수 있는 자격은 충분하다고 이제 보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그 구글의 그 CEO가 이제 순다라 피차이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인터넷이 생기고 나서부터 구글이 생겨났다. 그리고 구글이 이렇게까지 컸다. 앞으로 AI가 보편화가 되게 되면은 그 AI 위에 수많은 서비스, 수많은 산업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나타나게 될 것이다. 형성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상당히 일리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챗GPT 유료 고객이 전 세계 2위더라고요. 2위. 미국이 1위고 우리나라 2위예요. 정말 놀랍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 몇백만 명 되는 사람들이 AI 에이전트를 하나씩 고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29,000원 내고 30만 원짜리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또 어부에 사용하고 있고 저도 어느 정도 뭐 자료 같은 걸 찾을 때는 AI를 상당히 많이 쓰거든요. 챗GPT라든가 제미나이도 조금씩 쓰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이제 보편화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죠. 근데 보편화되기 전에 이미 주식시장이란 거는 상당히 빨리 반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빅테크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고 이 변화의 물결에는 삼성이라든가 현대라든가 뭐 이런 쪽들은 거의 소외가 되어 있는 레거시 업체인 거고 미국이라든가 중국의 빅테크 업체들이 그걸 가져가죠. 그걸 주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들이 프론티어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뭔가 새로운 거를 할 필요가 없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뭘 해봤자 망해요. 요즘 뭐 076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자영업자들 다 지금 죽고 있는 상황이고 다 프랜차이즈들도 다 죽고 있는 상황이고 뭘 하면 다 망한단 말이에요. 만약 제가 뭐
2021년도에 퇴사를 하고 치킨집을 찾았다고 해보세요. 지금까지 잘 돼 있을 못하겠을까? 저도 자신이 없거든요. 커피숍을 찾았다고 해서 저는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이거든요. 그런 건 했다고 쳐보세요. 커피숍 하나 내 볼까? 한 달에 한 뭐 2, 300만 원 그냥 뭐 불로소득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은 제가 살아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수많은 사업들을 하려고 노력했었단 말이에요. 뭐 틴더 같은 그 매칭 앱도 만들어 보려고 하고 화장품도 만들어 보기도 하고 뭐 시제품도 만들어 보고 여러 가지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걸 했으면 내가 어땠을까? 그냥 뭘 하지 말고 원래 이제 퇴사자들은 은퇴자들은 현금 흐름을 만들기 위해서 뭔가를 막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말고 그냥 빅테크에 사서 묻어두는 게 훨씬 더 똑똑한 그런 은퇴자금 굴리기가 아닐까. 아니면 또 저처럼 그 완전 폭락했을 때 싹 들어간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제가 뭘 사장이 돼서 한 것보다는 그냥 뭐 일론 머스크 뭐 사장 아니면 뭐 주커버그 주사장 이런 쪽들한테 사티아 나델라 나사장 뭐 이런 사람들한테 그냥 돈 맡겨놓고 투자해놓고 그냥 있는 게 더 여러분들의 인생을 좀 더 풍요롭고 스트레스 없이 야 그 치킨집 하나 하는 거 그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해.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치킨도 해야 되고 품질도 그렇고 또 먹는 장사가 클레임이 또 많잖아요. 배달 민족도 해야 되고 돈도 줘야 되고 남는 게 별로 없단 말이에요. 파리바게뜨 그 제가 한 5년 전에 그 저 통계를 봤어요. 한 달에 남는 돈이 얼마냐? 200만 원. 지금은 더 떨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또 맛있는 빵도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뭐 이재용 회장이라든가 뭐 정몽구 이런 분들을 신뢰한다면 그 레거시 업체로 가시면 되고요. 저는 나사장, 주사장 뭐 이런 쪽한테 이런 쪽에 이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말해버렸네. 아침에 저희 단톡방에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인텔 관련된 기사를 하나 이제 뿌려드렸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작년부터도 계속해서 뭐 무슨 말씀 드렸냐면 인텔은 건너뛰어라. 죽은 시체 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인재가 빠져나간 기업들은요 다시 회복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 회사가 환골탈태해서 새로 이렇게 리바이벌 하기 전까지는.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거의 없고 특히 IT 같은 경우는 거의 없고요. 제 경험에서 볼 때는 애플 정도? 애플이 살아났잖아요. 90년대 다시 망할 뻔 하다가 그런 거 아니면은 없다고 봐요. IT 기업들은 진짜 인재가 생명입니다. 인텔 같은 경우에는 CPU에 강제했잖아요. 근데 이제 CPU에 안주하다 보니까 모바일 CPU라고 쓰는 AP 이쪽의 그 생태 이쪽의 트렌드를 놓쳐버렸어요. 특히 이제 저전력 쪽에서 완전히 이제 놓쳐버렸죠. X86 뭐 이런 거에 이제 집착하다 보니까 놓쳐버렸고 대신 이제 퀄컴 쪽 이 이제 설계 그 주도권을 이제 뺏겨버렸죠. 그래서 이제 아이폰에 들어가는 그런 AP도 인텔이 만들려고 했는데 이 트렌드를 놓쳐버리니까 납품을 못 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챗GPT에도 투자할 기회가 있었거든요, 인텔이. 근데 이것도 놓쳤어요. 그리고 이제 첨단 반도체들 같은 경우에는 EUV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EUV 장비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있느냐가 어떻게 보면은 사활이 달려있다고 보는데 근데 요것도 도입이 늦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술 그 첨단 공정세 기술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부채가 거의 500억 달러 되거든요. 한 80조 정도. 그리고 이제 글로벌 인력도 한 15% 정도를 잘라버린 상태고 아마 감원이 계속해서 나오게 될 겁니다. 이걸 보면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인재가 빠져나간 IT 기업들은 다시 보면 안 된다. 제가 볼 때는 이 노키아처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비슷한 사례가 어디가 있냐면 삼성전자. 자꾸 제가 삼성전자를 까는데 HBM 같은 경우에 2019년도에 HBM 사업부를 이재용 회장이 없애버렸어요. 그때 당시에 삼성전자가 막 서초 사업도 팔아버리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뭐 이런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했었는데 돈 안 되는 애들 다 잘라버리다 보니까 차세대 사업들 같은 경우도 다 잘라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HBM이 스타트가 늦었어요. 늦은 것도 늦은 건데 인재들이 많이 빠져나왔거든요. 중국으로도 많이 빠져나왔고 뭐 타사로도 빠져나왔고 미국으로도 빠져나왔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걸 메이크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그 권오현 사장이라고 지금 이제 퇴사한 지 꽤 됐지만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달에 삼성전자가 HBM 사업을 놓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리더십의 부재다. 리더십의 능력 부족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간 충격적이죠. 왜냐면 삼성이라는 기업이 정말 예스맨들의 조직 문화가 있고 그리고 퇴사하고 나서부터도 상당히 전 직장에 대해서 굉장히 함구하고 뭐 이런 게 좀 있잖아요. 근데
근데 권오현이라는 분은 상당히 입지적인 인물이고 IMF 때 임원을 달고 그리고 2015년 뭐 이때까지 거의 임원이었을 거야. 20년 가까이 임원하면서 거의 삼성전자의 반도체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사람이에요. 이분 굉장한 분이고 이분이 쓴 책이 초격차라는 책이 있거든요. 근데 책 자체로는 너무 공자님 같은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저는 보면서 너무 졸렸는데 근데 이분이 20년 동안 이 삼성전자 있으면서 워낙 탁월하게 이제 이 반도체 부문을 이끌었기 때문에 초격차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그런 트레이드마크 같은 핵심 뭐랄까 단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쓸 자격이 있는 거죠. 근데 이분이 전 직장 그 전 직장에서도 이제 직장 상사 전 상사를 이렇게 혹평을 하게 된 거죠.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제가 열흘 가까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를 못했던 것 같은데 이 주식 시장이라는 게 소득 수준이 1만 불 이상이 넘어가야지 이 시장 자체가 성숙이 돼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개인들이 돈이 좀 있어줘야지 이 돈들이 시장으로 금융시장으로 들어가서 이 금융시장을 살찌우고 이걸 성장시키거든요. 아무리 출중한 기업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나라에 유휴자 자금이 없으면은 그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기는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 기준이 1만 불이라는 얘기를 제가 20년 전에 신입사원 때 들은 얘기거든요. 그때 지금 보면은 중국이 지금 1인당 GDP가 14,000불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얼추 1만 불, 20년 전에 말했던 1만 불하고 얼추 비슷하다고 봐야죠. 그래서 중국 주식 시장이 조금 근래 들어서 올라오는 게 조금 맞아요. 좀 많이 올라왔죠. 많이 올라온 게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물론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덩치에 비해서는 금융시장이 한없이 작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돈이라는 게 중국이라는 나라가 부동산 부동산을 많이 들어가요. 이게 가장 큰 요인이고 비슷하게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공통점이 그거예요. 돈이 생기면 돈들이 어디로 들어가냐? 부동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나라 크기에 비해서 금융시장 자체가 굉장히 작은 거죠. 아무튼간 이제 소득 수준도 어느 정도 올라왔고 또 정부 자체 공산당 자체로도 이 금융시장을 살려야겠다. 그래서 이쪽을 통해서 경기를 부양해야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조금은 꿈틀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중국 시장에 마구 뛰어드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이 그만큼 중국에 대해서 안다면 모르겠지만 사실 중국은 알아도 잘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중국에서 살았던 경험도 있고 학교도 다녔던 경험이 있는데 중국이 멀지 않은 미래에 전 세계 제조업을 접수하게 될 것이라는 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장을 정리하고 나왔지만 이렇게까지 빠르게 첨단 산업까지 다 이렇게 섭렵을 하고 다 차지를 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근데 진짜 요즘 들어서 너무 무서워요. 솔직히 얘기해서. 나라도 많이 걱정이 되고. 그래서 중국 시장의 투자는 각자 도생이야. 각자 도생. 진짜 중국 시장을 잘 알고 진짜 리스키한 시장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잘 아는 사람들이 아니면은 이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볼 때 어려운 시장이고 그래서 저도 선뜻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추천을 드리기 쉽지 않다. 그런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뭐 알아서 하시는 거고요. 안 되면 뭐 다 여러분 본인 책임이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오늘은 한국 컴백 기념으로 장시간 동안 얘기했습니다. 한 70분 동안 얘기했는데 잘 편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제 편집해서 올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에 들어오시라 말씀드리는 게 단톡방에서 수많은 얘기들을 매일 하는데 영상을 한 번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손가락이 아픈데 이 손가락으로 언제 이렇게 또 이렇게 영상 편집해서 올릴지 모르겠는데 단톡방 오십시오. 단톡방 오셔가지고 좀 더 심도 깊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